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혼돈의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 연휴 동안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이 한정판의 첫 번째 모멘텀.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때 과연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업종과 관련주는 무엇이 있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과거에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그러면 과거 30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했었던 시기가 몇 회나 있을까요? 총 이제 4번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이 이제 94년도, 94년도, 그리고 99년도, 네, 그리고 04에서 05년도, 15에서 18년도, 18년도 이렇게 총 이제 4번 정도 크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됐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뭐 최근에 사실 이제 계속 금리 인상 얘기가 식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슈를 좀 가져오게 됐는데, 뭐 올해 한 몇 번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올해만 금리 인상을 한 7번 정도 단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7번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사실 대한민국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이제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줬어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한번 쉴 수 있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긴축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FOMC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연도 안에 FOMC 회의가 7번이 잡혀져 있습니다. 기간이 7번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가 붙어버려서 대한민국 시장 또한 이렇게 7번 한 금리 인상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금 시장에는 팽배하다. 금리 인상을 사실 미국 혹은 이제 약간의 이제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을 먼저 하면 또 신흥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또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계속 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뭐 일반 뭐 경제에 되게 이제 능통하신 분들은 계속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FOMC 의사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를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체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아질 것이다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좀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었던 과거 총 크게 4번의 금리 인상 기대의 흐름과 그 후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같이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94년도 때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타격이 정말 컸었어요. 그쵸? 근데 왜 타격이 컸었죠? 일단 94년도 딱 돌입하자마자 1월 1일에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그냥 거의 완전히 이렇게 확 이제 누그러뜨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예로 들면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신흥국 중심으로 타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이제 급격하게 끌어올렸죠.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때에는 이거를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단시간에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시켜버려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도 꽤 많이 나와줬었는데, 이제 멕시코의 IMF도 있었죠. 그리고 태국의 외환위기도 있었고, 98년도에는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IMF가 와버리는 그런 이제 부작용도 같이 나와줬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올렸는데 그때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결과적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이라 하면은 쫙 가는 걸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지수는 대략 한 1에서 2% 정도 좀 올랐다.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나서 냉정하게 보면 그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증시는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후속 여파, 그 후속 부작용이 1에서 2년, 3년 뒤에 나온다. 뭐 외환위기 오고 그 IMF 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때부터 또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죠.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98년도에 이제 IMF가 왔었고, 뭐 물론 결과적으로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이 외환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지만, 이제 99년부터 금리를 또 이제부터 좀 다시 올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사실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제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관련 기업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무슨 뭐 닷컴 붙은 기업들이 진짜 완전 그냥 뭐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잡자. 이거 너무 버블이 심하다. 이거 터지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또 되죠. 그 닷컴 버블 상황이 있었을 때 상당히 유명한 작전주한 기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증시가 활황일 때 꼭 그 시장을 대표하는 뭐 급등주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작전주의 네, 그런 종목이 있는데 아마 닷컴 버블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게 새로운 기술. 맞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이라고. 네. 이거 과거에 그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뉴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이제 네. 뉴스페이퍼 이제 종이짝으로 된 이제 거기에도 심심찮게 실렸던 그리고 지금도 뭔가 회자되는 굉장히 이제 개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이때 당시에 뭐 뒤에 닷컴 뭐 .com 붙은 기업들은 사실 뭐 천장을 뚫고 굉장히 많이 날아갔다. 뭐 결과적으로 이걸 잡았죠. 물론 뭐 증시에 충격은 있었습니다. 잡았는데 그 이후에 S&P 지수가 1년간 약 9에서 10% 정도 또 올라가는 결과를. 그럼요. 이때 닷컴 버블 때 아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나서 제일 이슈가 됐었던 게 취업난이었습니다. 취업난 이슈도 있었었고 그 다음 부작용 사례로 나와줬었던 게 사실 부동산 버블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이제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말하는 공사에서 이제 05년도입니다. 이때 이제 금리를 올려서 그 집값은 잡았어요. 네. 집값은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사람들 어쨌든 이자도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맞습니다. 내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자 낼 돈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집이 경매로 네, 넘어가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네, 발생하지 금융위기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공사에서 05년도에 금리를 올려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작용이 거의 한 2, 3년 뒤에 딱 터지는데 08년도 금융위기가 바로 이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파르게 진행하게 되면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는 주식시장을 올려주고 2, 3년 뒤에 사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도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이 있죠. 그쵸? 그 2, 3년, 뭐 3, 4년, 뭐 길게는 7년 이런 부작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 걸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사실 없고 말씀드린 이제 공사에서 05년도에 금리를 5% 가까이 올렸을 때는 증시가 13% 이상 엄청 올랐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례가 이제 15에서 18년도예요. 네, 15에서 18년도인데 이때까지 이제 제로 금리를 쭉 유지를 해왔죠. 안 좋은 뭐 부동산도 터지고 뭐 금융위기 터지고 하다가 이제 제로 금리를 쭉 유지하다가 이제는 테이퍼링 종료하고 이제는 좀 금리를 올리자라고 하는데 텀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사이에 중국 차이나 쇼크도 있었고 또 11년도에 유럽 증시도 굉장히 휘청이면서 계속 딜레이 하다가 이제부터 이제 제로 금리를 그만하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15에서 이제 18년도 사이죠. 최근 일이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뭐 15년도, 18년도 보시면은 그때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뭐 정치 이슈도 많았고 미국도 정치 이슈도 많았고 맞물리면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때도 10년 박스피 구간이었어요. 그쵸?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냥 계속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였죠. 맞습니다. 네, 이 안에서만 움직였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한 번에 왔었고 쇼크가 왔고 결말은 뻔하지만 증시가 20,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나 올라갔죠.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다라는 말도 있듯이 충격과 이슈들, 안 좋은 이슈들이 한 번에 많이 터졌고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내성을 생기면서 증시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이죠. 주식을 그런 하다 것 같아요. 보면 피할 수 없는 좀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근래 들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빠졌는데 냉정하게 보면 과한 낙폭이 맞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을 하긴 한 1, 2년 정도는 박스 구간에 그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분들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쵸, 올 1월달, 올 1월달이라고 해봤자 저번 주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체감하셨겠지만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너무 많이 빠졌고 이미 뭐 역사적인 사건들과 비견될 만큼 하락폭이 컸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도 뭐 뒤에서 1등 안 좋은 걸로 뒤에서 지금 러시아보다 더 빠졌습니다. 네. 아니, 러시아는 전쟁한다는데 대한민국 시장은 더 빠졌어요. 굉장히 이게 좀 네. 머리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락이지만 이게 또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고 또 과거 사례들도 여전히 또 뭐 일시적인 충격을 벗어나면 보다 더 큰 금리 인상하기 전만큼 더 올라가는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 누구나 힘들죠. 누구나 힘듭니다만 충분히 더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꼭 용기와 힘을 잃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과거의 모든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되게 엄청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부는 상승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부는 이런 뭐 금융위기니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주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삶이 조금 한 단계 더 윤택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이 나와주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종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참. 네. 네, 뭐 일단은 크게 섹터를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는 은행 관련 업종 기업군들이 수혜를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금리를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가치주가 더 부각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사실 이 성장주만 고집을 하신 분들은 손실이 좀 크셨을 거고 이런 가치주들과 아니면 이런 테마주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손실이 적고 수익을 챙기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뭐 저펄, 저 PBR, 뭐 고 ROE, 뭐 이런 높은 ROE 이런 기업군들이 언제나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부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결국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안전을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서도 충분히 가시적인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꾸준히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많이 따져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들 혹은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별하는 좀 특징을 갖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들어올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종목명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저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조선이나 조선, 뭐 철강, 기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뭐 지금 우리나라 뭐 10년 만에 뭐 화랑이 왔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뭐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은행이 금리 인상기 때는 제일 돈을 잘 남겨먹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은행 관련주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예대금리 차라는 거죠. 그쵸. 예대금리 차라는 건데, 이 대한민국 시중 모든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비교를 해봤을 때 기준점이 제일 높은 기업이 이 국민은행이지 않나. 국민은행이라는 수치가 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제일 높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은행 하면 역시나 KB금융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 예대금리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만큼 주죠. 근데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혹은 어쨌든 은행이 이제 빌려줄 때는 거의 이자를 뭐 이만큼씩 받아내고 줄 때는 이만큼 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엄청나게 남겨먹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은행이고, 업종 자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선기계, 철강 이쪽도 좋긴 한데 차라리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은행 관련주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소형주들이 날뛰어요. 그쵸. 네. 이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되게 소형주들, 테마를 타는 기업군들, 예를 들어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전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도 했고, 뭐 2월 6일 날 뭐 이제 김정은의 이런 총괄적인 대외적인 발표 메시지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방산 관련주들도 또 부각을 받아줄 수 있고요. 이런 테마주들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으실 거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주 위주로 보셔야 되겠지만, 공격적으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테마주 위주로 보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국 테마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은행주들은 배당도 줍니다. 그쵸. 네. 그러면 뭐 깔끔하게 첫 번째 편에선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아줄 수 있고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그래도 이해하시기 쉽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매력 있는 그런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